10한 4년 지금 한양대에서 공부하고 그러고 있고요. 요 밑에 지금 그 이메일 어드레스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명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생리로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이메일 주시면서 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 코로나 또는 뭐 코비드19라고 이야기하는 19 시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전략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들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눈높이를 맞출 거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잠깐 요거부터 짚고 넘어가면 과연 지금 그 코비드19 또는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포스트냐 아니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냐 요거는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도 뭐 많은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또는 아니면 웨비나를 통해서 하는 거에 그 거의 한 90%는 다 붙어 있는 게 포스트 코로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느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강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해뒀는데 사실은 이 강소기업이 누구냐 뭐 이런 것도 사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리겠지만 보통 보면 제조업에 굉장히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강소기업이 과연 제조업이 국한되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임팩트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로나의 임팩트가 과연 그 강소기업에는 어떻게 미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어가 보면 생존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략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 선생인데요.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지향할 것인지 어떤 꿈을 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지금과 같은 급변한 위기 시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와중에 새로운 변화의 모색을 볼 수 있는 게 오늘 이야기할 생존 전략과 관계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하나하나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7월 6일 날 검색해서 한번 본 건데요.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존스 홉킨스에서 코로나 그 진행형에 대한 걸 쭉 뽑아놓은 겁니다. 이거 보니까 7월 6일 날 기준으로 해서 벌써 한 4일 전인데요. 얼마입니까 이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100만 이고요. 여전히 지금 보면 제일 숫자가 많은 게 미국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자 숫자도 보면 미국이 제일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어떻게 될지는 우리 뭐 하정경 교수님 강의 말미에 해주셨지만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서 어떻게 될지가 좀 걱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러면 아까 도전과 응전이라는 면에서 볼 때 완전히 없던 게 새로 생긴 거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쭉 있었던 일들인데요. 아주 옛날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흑사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계속되어 왔었고 아마 최근에 뭐 우리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 뭐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불과 한 6, 70년 밖에 안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우연히 찾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뽑아왔는데요. 보면 이게 1918년에 미국이랍니다. 미국에서 그 마이너리그에서 야구했을 때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지금 선수하고요. 다 심판하고 관중들끼리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지나가는 가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생존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고 두 번째 강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보면 그 정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약간 퍼지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의할 때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개념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히든 챔피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그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 올렸던 것처럼 그 제조업에 국한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일의 저기 그 숫자가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서비스 섹터나 이런 쪽을 다 본다 그러면 아마 이 숫자는 약간 좀 왜곡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강소기업이라 그렇지만 이 코로나 임팩트가 산업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무디스에서 뽑아놓은 자료인데 코비드-19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산업별로 이렇게 한번 봤을 때 보면 사실은 제가 약간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고 같이 계신
그 LA 쪽에 특히 오렌지 카운티나 아니면 미국 쪽에 보면 우리 동문들이 많이 계시라 아마 이쪽 뭐 어페럴이나 아니면 뭐 이 투어리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리테일 쪽 이런 쪽이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로도 보이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넘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전략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보다 조금 어떤 사고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 전략이라는 과목이 참 재밌는 게 보면 경영학이 굉장히 많은 체계가 있는데 무슨적 사고, 뭐 어떤 생각의 방법에 대한 것들이 붙는 거의 유일한 게 아마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뭐 무슨 재무적 사고, 뭐 마케팅적 사고 이런 표현은 우리가 쓰지 않거든요. 반면 우리가 전략적 사고라는 표현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략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가 우리가 봐야 될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적인 이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그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아마 뭐 우리 동문들 또 해외에 계시긴 하지만 뭐 연배가 다 있으시니까 보면 손자병법 다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손자병법에 가장 유명하고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뭐 채팅방에 써주셔도 좋고. 손자병법에서 제일 유명한 거. 아이 또 뭐 36개 주랭랑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손자병법에 제일 유명한 거. 예, 지피지기 예, 예.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 백승은 아니고 백승. 뭐 남을 알고 날란다 그래서 백승 다 이길 수는 없는 거고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어떤 얘기냐면 결국 보면 G, P 이게 제가 여기다 쓰려니까 어렵네요. G, 기 결국 GP와 지기에 대한 이야기 이게 가장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GP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렇죠. 나를 제외한 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면에서 보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기라 그러면 그렇지. 누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벌써 2500년 전에 우리 그 뭐 이런 표현 써서 해도 되죠?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꼬라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주는 환경을 정확히 이해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은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깔려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바닥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텀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전략은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환경을 고려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게요. 결국 전략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이건 기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각 개인의 삶과도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애들 키우다 보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뭐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것부터 하지 말고 해야 할 것부터 하고 놀아라. 뭐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령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거 그거는 뭐예요? 저녁 7시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웹에서 이거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사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빨리 코로나 풀려서 오렌지 카운티 갈 수 있으면 여러분 모시고
시원한 바람 맞으며 에일 한 잔 딱 땡기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 위기를 어떻게 넘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궁극적으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얘기를 가지고 제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괜찮으시죠? 소파 소굿? 뭐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도.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도전이 와닿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우리 화요일 날 우리 하준경 교수님께서 워낙 또 잘 풀어주셨습니다. 요게 그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얘기인데요. 불과 한 석 달 만에 이렇게 정말 드래스틱하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재밌는 게요. 전 세계적으로 이 교육에 대한 것들이 거의 마이너스 한 2.5%까지 지금 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가령 뭐 우리 미국에 계시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 정도 됩니다. 달리 말하면 지난 한 두 달 사이에요.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될 만큼의 임팩트가 지금 와닿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엄청나게 지금 와닿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보면 제 느낌으로 제가 LA에서 오래 살았던 느낌으로 보면 많은 부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이 서비스 섹터입니다. 이 서비스 섹터에 굉장히 더 큰 임팩트를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섹터별로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딜로이트에서 뽑은 건데요. 각 지역마다 국가마다 이게 어떤 그 상황을 볼 것이냐에 대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관여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의 임팩트가 굉장히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산업의 영향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한국도 그렇고요.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실물이 이렇게 맛이 가면 금융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주가 지수도 그렇고 이 국내 주가 지수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너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코노미스트에서 지금 뽑아놓은 사진인데요. 이 실물과 어떤 면에서 보면 메인 스트리트라고 이야기하는 거 실물과 이 월스트리트 간의 간격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지금 각 국가마다 풀고 있는 우리 하준경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유동성이 계속 지금 풀려서 되고 있는 것들이요. 결국은 그 버블을 낳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이게 위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이 임팩트가 점점 증폭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사회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이 지난 총선에서 그랬고 이번 11월에 또 미국 대선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큰 환경적 변화가 코로나가 계속 야기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적으로 볼 때요.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보면 요게 그 미국인데요. 요 장표가 뭐냐면 클릭 앤 바이, 달리 말하면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 우리 위에 있는 오레곤 가서 여름에는 강의를 하는데요. 갈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오프라인 샵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보면 재택근무 비율이요. 미국입니다. 이 데이터는 7% 정도에서 20% 정도까지 확 올라가 버렸고요. 지금 교육, 정말 여러분들 뵙고 싶은데 이게 온갖 방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화되고 있고 일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갖고 있는 그 놀이 문화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호모 루덴스, 뭐 여가 문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모 루덴스가 되어가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큰 환경적 차원의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경영에 미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서론적으로 쭉 한번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뭐 다 느끼고 계신 부분의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요. 뭐 질문은 크게 없으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오케이? 예. 또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좀 나눌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지금 계속 그런 도전이 와닿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응전할 것인지, 뭐 이 재택근무나 아니면 온라인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 장표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게 2018년도에 그 미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회사들입니다. 애플, 구글, 우리 굉장히 낯익은 회사들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과연 코로나가 과연 이 변화가 갑자기 온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딱 10년 전, 요 2018년은 코로나가 임팩트를 미치기 전입니다. 딱 10년 전에 어떤 회사들이 이 탑 10에 들어갔냐면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오. 페트로 차이나, 엑슨, 차이나 모바일, 그 다음에 러시아 회사, 로얄 더치, 지노팩, 다 어떤 회사인지 느낌이 오시죠? 예. 지금 남아있는 회사 없습니다. 탑 10에 들어가는 회사. 우리가 그 다우존스 지수 만들고 나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GE도 뒤에 빠졌고요. 달리 말하면 이 변화라는 거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왔을 거고 어떤 변화, 변혁, 찬스라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왔다기보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장표가 참 재밌는 게요. 요게 그 컨설팅 펌에서 지난 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들, 달리 말하면 포춘 100나 아니면 글로벌 100 펌들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갔는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던 부분들인데요. 근데 여기 제목이 보면 growth st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stall이 뭐 잘 아시겠지만 가다가 멈추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거, 이런 걸 stall.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아하게 표현을 하면 추락,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런 얘기인데요. 아마 이 스토어를 한국말로 가장 와닿게 표현하면 뭐 한국말 다 잘 하시니까 제 느낌은 뭐 추락 이런 표현보다 요즘 뭐 젊은 애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훅 간다, 네, 훅 간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요 훅 간 시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훅 가기 전에도요. 굉장히 견실한 성장을 이어갔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기업은 이렇게 그냥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훅 간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기억 속에 이렇게 훅 가는 회사들, 얘가 좀 떠오르는 회사들 있지 않으세요? 어떤 회사들이 좀 떠오르세요? 뭐 카톡방에 좀 쳐주시면 되는데 여기 채팅방에 어떤 회사들, 네. 지난 한 50년 동안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훅 가는 회사들, 네, 네, 네. 뭐 그렇죠. 뭐 노키아 같은 회사도 그랬었고, 코닥도 기억나세요? 코닥도 보면 훅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회사들이요. 뭐 코닥 같으면 우리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뭐 그때 망했을 때 114년의 역사를 갖고 있던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회사입니다. 훅 갔습니다. IBM 뭐 훅 가진 않았지만 지금은 전통적인 IBM 훅 갔죠. 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누구도 이제는 IBM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이뤄왔다는 거예요.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냐?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대응에 대한 거,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레버리지 할 것인지에 대한 거,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컨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 드립니다. 제가 뭐 기업하고요, 개인 차원에서 조금 나눠서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야기 드렸던 거 세 가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궁극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지기도 해야 될 거고 GP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하고 기업하고 나오는 게요. 보면 저희가 뭐 경영을 공부하지만 경영이 참 특히 전략이라는 과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전략은 결국은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걸 조금만 낮춰서 생각해 보면 개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핵심 역량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역량이란 단어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조금만 낮춰보면 그렇죠. 내가 가진 핵심 역량이 뭔지에 대한 거 똑같다는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로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 끝나고 나서 8시쯤에 뭐 캘리포니안 와인이든지 아니면 에일이든지 한 잔 드시면서 과연 나는 또는 내 아이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그 두 번째 장표에서 쭉 두 번째 섹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리두기입니다.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보면 두 가지 차원인데요. 첫 번째는 한 소사이어티에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보면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람 간 거리두기죠. 그래서 한국도 보면 뭐 거리두기 해서 소셜 디스턴싱 해가지고요. 만남 다 뭐 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아예 셧다운도 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가 컸습니다. 또 두 번째, 그게 좀 매크로한 차원에서 보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국가 간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뭐 미국 국경 폐쇄는 안 돼 있지만 지금 뭐 저희 저 꼬마들은 지금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산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 금지가 돼서 아예 교육 자체가 지금 일본 지금 못 가고 있고요. 교육 자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눈에 보이는 표면적 현상인데 경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 경영으로 끌어들인다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결국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사람 간 거리두기를 인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만나서 직접 대하면서 못하는 것들 하지만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디지털로 해가지고 가능한 것들. 두 번째, 국가 간 거리두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지난 한 20년 동안 믿음처럼 되어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 the world is flat 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드디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나오기 전에 작년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 같으면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CPS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결국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나오고 달리 말하면 큰 시장의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하고 계신 뭐 미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토대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마련되고 있지 않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해가지고요. 조금 매크로한 제조업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체인지는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가장 믿어봤던 GVC라고 이야기하는 거 글로벌 밸류 체인 이게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 공장 중국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R&D 가장 적합한 데서 해야 되고 부품 소재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에서 해가지고 조립해야 하는 거. 이유는 뭐 그렇죠. 코스트 리덕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가장 컸는데요. 이게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뭐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리쇼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가속화되고 글로벌 공조에 대한 것들이 점점 불신이 되면서 각자 동생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크로하게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인데요. 조금 더 그게 글로벌이 됐든 리저널이 됐든 변화의 가장 큰 증폭은 뭐냐면 우리가 ICBM이라고 이야기한 거. ICBM은 뭔지 아시죠? 예,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아는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북한 때문에 그런데요. ICBM, 여기서 이야기하는 ICBM은 그렇죠.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이라고 이야기했던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폭증하면서요. 드디어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라는 게 너무 증폭되고 있는 게 지금 환경의 변화고, 달리 말하면 우리 비즈니스가 이런 쪽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돼 있냐에 따라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4차입니다. 4차. 네 번째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토마스 와트가 이야기했던 영국의 증기기관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게 어떤 변화가 되냐면 대량 생산이 되고 대량 운송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세련된 시스템으로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전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킹, IT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지금 이야기한 ICBM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한양 동문으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뭔 것 같습니까? 4차 산업혁명 하면 우리가 AI나 모르는 얘기 하시는 건데요. 그건 요소 기술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뭐가 들어갈까요? 가장 중요한 결과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요. CPS라는 이야기입니다. Cyber Physical System.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분리되어 왔던 2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 피지컬 시스템하고요. 3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이버 시스템. 달리 말하면 이 가상의 세계하고 현실의 세계하고 물리적 세계가 이제 결합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마 요즘 운전하실 때 거의 다 내비게이션 쓰지 않으세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미국에 선생할 때요. 항상 그 트리플레이 가서 지도를 받아서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에서 그 골목 찾아서 I5 됐든 어딘지 간에 몇 번에 빠져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갔는데 요즘은 오로지 여자의 말만 듣고 따라갑니다. 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죠. 근데 내비게이션 시스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이 운전을 하고 있는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이 피지컬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뭐냐면 다 데이터로 움직이는 사이버 세상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그게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였는데요. 그게 인테그레이트 되면서 나한테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걔네들이 계속 사이버 시스템을 통해서 뭘 하냐면 최적의 경로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전에는 다 물리적으로 해봤던 것들이 사이버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나서 그게 인테그레이트 되면서 최적의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어떤 변화냐? 결국 이런 두 가지 차원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요. 많은 데이터들이 달리 말하면 빅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지금까지는 제품만 팔고 팔았어 끝났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품이 서비스와 연결되면서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가 뭐냐면 가령 GE가 팔고 있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도 마찬가지죠. 항상 보면 그런 큰 엔진 같은 경우는 한번 셧다운이 되면 메인테넌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품만 팔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제품과 연계된 서비스를 데이터를 통해서 팔 수 있다는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나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전에는 서비스는 하나에 끼워주는 상품에 불과했는데요. 이제는 결국 돈이 되는 게 어디서 돈이 될 거냐면 서비스를 어떻게 제품화하면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디지털로 해서 연결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강의도 보면 이전에는 만나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한계는 그렇죠. 극히 공간적, 물리적 제약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지금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을 서비스타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들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거냐. 각각의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 기술로 본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인터넷과 웹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클라우드 컴퓨터로 연결될 것인지. 그 다음에 모바일로 연결되고. 지금도 보면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신 분들 계시지만 아이폰도 꽤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부장이라고 이야기한 거. 예. 제일 유명한 부장님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모을 것인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제 우리 그 전상길 교수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주셨던 게요. 그 요새 전상길 교수님 되게 이 날씬해지셨는데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앱에 이 운동하는 걸 이렇게 깔고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 앱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이 달성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준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냐? 물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거, 커피, 아니면 뭐 운동기구 이런 걸 살 수 있는 거, 상품권 같은 거. 달리 말하면 그전에는 커피 산업, 아니면 물 산업, 아니면 운동기구 산업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새롭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 결국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나갈 것인지, 두 번째 서비스타이제이션을 이야기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물건을 팔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서비스와 연결시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 우리가 제조업이라 그러면 이 로컬라이제이션, 다시 리쇼링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개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데이터라는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단순한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교인, 사실은 지금 한양대학 같은 경우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나 사실은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hot hit up 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AI나 그런 부분에 못하는 유일한 부분들이 하나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감성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쯤 되면 영성 이야기 나오면 누가 뭐 할렐루야 이야기 안 하세요? 농담이고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매크로한 이야기,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지, should do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역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요거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이야기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약간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게 뭐냐면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뭐 존경하는, 물론 뭐 두 번째로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 전상길 교수님, 두 번째는 우리 윤석철 교수님, 윤석철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저희 한대에도 그 석좌 교수로 잠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야기하신 너무나 뭐 일반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기업 생존 부등식입니다. 뭐냐면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보다는 당연히 적어야 될 거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원가보다는 당연히 그렇죠,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밸류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원가를 위한 노력하고 가치를 위한 노력이라는 게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더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원가를 더 들어가야만 하고, 원가를 낮추다 보면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뭘 했냐면 항상 대량 생산을 했죠. 그러면 뭐 원가는 떨어질 수 있는데, 반면에 누구나 다 가지는 거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거니까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디살라이제이션이 되고 서비스타이제이션이 된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트레이드오프가 깨져 나간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매스 프로덕션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개인화에 대한 제품까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 통해서 가장 최적화되고 원가를 줄이면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미국의 애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장난감, 아니죠, 이 뭐라 그럽니까? 스토프드 애니멀, 이 막 솜이 들어가 있는 인형, 아니면 벽에 같은 거, 요거 아마 그 쇼핑몰에서 보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버스, 이거 발음이 제가 좀 힘들던데 버스 아이스라고 보통 발음하던데요. 요게 뭐냐면, 보통 보면 이 솜이 들어가 있는 그 인형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밖에 없습니다. 곰인형, 뭐 호랑이 인형, 사자 인형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건 완벽하게 개인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가령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제분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가요 막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할아버지 나 이런 거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얼마까지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량 생산 제품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요 웹을 통해서 보내면 이거 디지털로해서 패턴을 떠가지고요 바로 생산해서 일주일 내에 배송을 해줍니다. 유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디지털로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우리가 갖춰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새로운 것만 추구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에 깔고 있는 거, 현재를 exploit,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더 뽑아먹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 베인&컴퍼니라는 컨설팅에서 한번 만든 건데요. 보면 현재 갖고 있는 사업에서 조금만 바꾸어 나가면 다양한 사업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확장이 있죠. 식당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배송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화장품을 한다 그러면 뷰티샵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우리 그러니까 요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르님께서 요거 화장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싸리프트라는 기능성 화장품 중에 정말 좋은 화장품입니다. 비싸고. 이거 혹시 누가 만든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좀 뜬금없는 회사인데. 코닥이 망했을 때 코닥만큼 컸던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 네, 후지필름. 후지필름이 만든 화장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필름 옛날에 이렇게 한번 뽑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까만 색깔 이렇게 쭉 한번 뽑아 보시면 그 필름의 원재료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 필름의 원재료가 콜라겐입니다. 그러면 사진을 또 이렇게 인화해 놓으면 햇볕에 이렇게 있다 보면 색깔이 반하는 경험 있죠. 이렇게 바뀌는 거. 그게 뭐냐면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름 만드는 회사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산화를 막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항산화기술. 그러면 항산화하고 콜라겐이 있으면 그걸 붙여놓으면 뭐가 되죠? 그렇지. 뭐가 되긴 이거 되지. 기능성 화장품 만들면 되지. 달리 말하면 내가 갖고 있던 역량을 새로 조합해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뭐 닌텐도 위 같은 것도 그렇죠.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것처럼 게임 콘솔을 너무나 잘 만드는 회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 같은 거, 플레이스테이션의 엑스박스 같은 거, 그거는요 쏘고 찌르고 터지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켓은요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라는 게요 그런 사람만 하나? 나도 하고 싶은데. 굉장히 단순한 걸 가지고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흔히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고민도 한번 필요하다는 거고요. 동시에 또 뭐가 필요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래를 익스플로어 할 때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슈드드에서 이야기했던 거, 리쇼링이라는 말은요 새로운 기회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장표가 뭐냐면 P&G가 쭉 독립적으로 다 했던 거, 모든 걸 다 했던 것들이요, 그게 여기 표현 보이세요? 언번들링 된 거. 갖고 있는 화학 제품들이나 아니면 기능성 제품들이요 각각 전문화된 회사로 다 쪼개진다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는 한 10개 정도 회사가 다 재편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전히 나간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직적 통합이 되어 있던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포드 같은 경우. 근데 여기 보이세요? 이게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산업 생태계의 이야기입니다. 만드는 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개 포션밖에 없어요. 다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한 칼, 어떤 걸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코트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뭐 이타미 히로유키라고 일본 학자가 한 말인데 가장 뭐 똑같은 맥락이라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요 얘기 혹시 누가 했는지, 혹시 문학 소년 아무도 안 계세요? 이거 누가 했냐면요, 예, 어린 왕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중에서 뭔가 새로운 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 무형자산 이야기하는 거에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남들이, 그렇죠, 카피하기 힘든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소식, 아까 우리 개인에서의 차원의 이야기를 한다고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 그런 언번들링이 되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기업의 역할보다 어떤 개인이 역할이 굉장히 커나간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보면요, 린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해서 짧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내가 테스트해보고 피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가능한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됐든 아니면 내 조카가 됐든 이런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게 두 번째 섹션의 이야기입니다. 까지 오케이?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더 중요한 거, 가장 근본적인 거,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이건요, 너무 많은 부분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들 회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 회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나? 좀 더 창피한 얘기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보면 가장 없는 게, 재벌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이야기예요. 미션이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보면 founding philosophy, 우리가 건학, 건국, 건립, 이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고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적어 놓은 게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아까 제가 회사나 기업이나 똑같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개인 차원에서 보면 이건 뭘까요? 회사로 보면 미션이지만 개인 차원에서 보면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가장 근거가 되는 기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파운딩 필로소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면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 지향,
그 다음 업의 개념, 본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몇 가지 대표적 회사들의 미션인데요. 그 미션이 있다는 거는 회사가 문어발처럼 무작정 확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미션이 바뀌긴 했는데 어느 회사 미션 같습니까? 전통적으로 이 회사가 설립하고 나서 근 한 30년을 지켜왔던 미션입니다. 어떤 회사 느낌 쫙 오세요? 어떤 회사 같습니까? 우리는 PC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어느 회사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삼성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예, 마이크로소프트웨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 같습니까? We educate leaders wh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약간 무슨 교육기관이라는 느낌 좀 드세요? 이건 어디냐면 저는 지금 경영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경영대학은 다 H로 시작합니다. 네. 미국 같으면 어디? 하버드. 한국 같으면 어디? 그렇지, 한양. 네. 그래서 이건 하버드 경영대학인데요. 제가 재밌다고 써놓은 거는 그러면 in the business world 같은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버드 같은 경우는 HBS,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요 회사의 오리지널 미션이 요거였는데요. 굉장히 비난을 받고 나서 바꾸었습니다.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쉐어홀더, 누구죠? 주주 가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요. 나이키는 굉장히 가운데 있는 밴드들을 쥐어짰어요. 그러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바꾼 게 얘들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필로소피, 그 보우만이 갖고 있던 거, to bring inspiration and innovation 이라고 표현했던 거로 바뀌어 나가는 거고요. 요거는 어느 회사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회사, 대한민국 회사인데. 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거의 유일하게 미션이 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에 대한 미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딜까요? 이거 틀리게만 해봐. 내가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어디? 맞습니다. 한양의 필로소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 우리 회사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범위를 정해주는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 이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게 개인으로 보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나모리 가수인데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래서 내가 왜 일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히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뭐 위장 전입도 나오고 논문 표절도 나오고 뭐 병역도 나오고 결국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이게 이 혼돈의 시대는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션을 명확하고 어떤 지향을 가져갈 것인지 그 이야기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뭐 주의전 시간 이제 저희 다 돼가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요거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저 새끼 좀 죽었으면 좋겠다. 남이 일찍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 누가 더 좋은 사람 같아요? 뭐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누가 더 좋은 사람 같습니까? 네, 당연히 이 사람이 좋은 사람 같은데요.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뭐 손자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법가라고 이야기하는 한비자의 비내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부귀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수레를 만드는 사람. 달리 말하면 지금 같으면 차를 만드는 사람. 그래 내 차가 팔리니까.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관을 짜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달리 말하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위기다 이런 것들보다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요컨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요 세 가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나 개인 또는 우리 회사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